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주부터 국회 일정에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생을 챙기고 장외에서는 여론을 확보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위촉됐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에 여기자를 성희롱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는데요.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의 첫 단계인 집필진 구성부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한 주 동안의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일단 정기국회 이게 11월 9일에 이제 그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복귀 의사를 밝혔고 그건 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일단 원내외 병행 투쟁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고 하는데 일단 두 분께서 야당이 이런 전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뭐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당연히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산안이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본업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인 시위라든가 대국민 선전전이라든가 너무 이런데 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20%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국정화 이슈랑 그리고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의무랑 이것이 국민들이 별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심사를 하지 않으면 본회의의 직권상정이 자동으로 부의되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봤을 때 야당으로서는 지역구 예산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뽑아주는 국민들, 지역 구민들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렇게 챙겨야 될 의무가 국회의원들한테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보기엔 너무 좀 미세한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국정화 확정고시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습니다. 국정화 확정고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야당이 집권하는 길입니다. 야당이 집권해서 그걸 폐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최근에 많은 여론조사들에서 국정화 반대 여론은 높지만 야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잘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야당이요. 3일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그 농성을 했는데 그럼 과연 왜 이 농성을 했느냐. 국정화 반대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볼 수 있죠. 항의. 근데 이게 장기화되지 않고 그나마 이 정도에서 그쳤다는 것은 여론을 살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회 본연의 임무라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 있으면서 논의하고 논쟁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자신들의 비전을 내놔야 됩니다. 국회 밖을 나오면 시민단체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 장기적으로 밖에 장애투쟁을 하게 됐을 때 과연 궁극적인 목표인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선과 대선이 장기간 장애투쟁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이 정당의 존재 목적이 정권 획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당의 행태를 보면 어떤 사안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우르르 쫓아가서 항의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뭐 국회에서 농성하고 그다음에 결론 없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야당이 물론 내부적인 갈등 관계가 상당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정당이라든가 미래 지향적인 그런 정당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국정화 이슈에 일단은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와 확실하게 담판을 갖고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 가능한 세력일까? 이런 의구심이 갔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니, 집권 가능한 세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 국정화 문제도 그렇고 민생 문제도 그렇고 당내 개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는 뭐 뼈를 깎는 뭐 혁신을 많이 한다고 그랬지만은 계속 뼈만 깎아갖고 거의 오징어 정당이 된 것 같아요. 뼈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은데 탈바꿈 되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그 이슈나 어젠다가 나와도 야당이 지지를 못 받는,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건, 예? 사태, 그다음에 최근에 국정화까지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보선에서 패배하고 다음 총선도 기약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자꾸 전락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와 야당 국회의원과 야당의 핵심 지지층이 새로운 정당으로 뭔가 탈바꿈하지 않으면 네. 총선도 대선도 미래가 없다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네, 두 분 모두 지금 야당이 복귀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장 교수님이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물론 김 교수님도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국정화 이슈는 국정화 이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또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거는 별개로 분명히 구분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네.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국정화 이슈가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까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정화 이슈는 어떤 국가의 큰 아젠다는 저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선거의 패턴을 보면 지역 패권주의 정당,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국정화 이슈라는 것은 여당, 야당한테 모두 다 호재가 돼 있고 집토끼를 뭉칠 수 있다는 그런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대선이나 총선 프레임에 크게 어떤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것이 유리하다. 그런 이슈는 저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김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야당이 바로 서 있을 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의 반대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입니다.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알고 있어요. 교과서 8종류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마치 그러니까 칼라 텔레비전을 여러 채널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가 흑백 TV로 한 채널만 봐라. 이렇게 한다면은 과연 국민들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단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이 과연 있느냐. 네. 야당이 바로 섰을 때 이 전제가 된다면은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최근에 대한민국 키워드라고 한다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집필진의 첫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최몽룡 교수가 뜻밖의 상황에서 좀 뜻밖의 악재를 만난 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집필 시작도 못하고 여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를 했거든요. 20일까지 모집인데 집필진 모집인데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이나 SNS 환경이 집필진을 공개했을 때는 굉장히 신상털기나 여러 가지 예. 압박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로서는 집필진 공개를 않겠다는 방침이 아마 이번 사건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국정화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절차나 상황은 공개되는 게 원칙이죠. 예. 그게 맞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최몽룡 교수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의 일탈 같은데 사실은 그리고 술을 상당히 많이 먹은 상황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을 구성하고 국정화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으로 좀 만드는 사건이 된 것 같아요. 네. 집필진 공개 말씀하시죠, 교수님. 이제 집필진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이끌 국정교과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회교과서라든가 저도 과거 10년 정도 국정도서심의위원을 맡아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만드는데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지원 신청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소명의식이라든가 내 어떤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미 국정교과서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미 이 문제가 교육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정치의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분단의 이데올로기라든가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정권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과서 문제까지 깊숙이 지금 개입돼 있고 이것이 여야 그리고 이념적으로 서로 합의할 수 없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까지 이런 것이
때 발전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어제 우리 최몽룡 교수님 그런 사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수로서 이렇게 라이브하게 언론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평생을 교수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 논쟁이 되는 이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휘발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체제 안보를 우선시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내년에 북한의 핵실험까지 하게 되면 안보라는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국정교과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북한 문제 아닙니까? 현대사에 있어서 북한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내년 총선에 심판을 받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번 지필진 공개 여부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쉽게 네. 가라앉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편이 앞으로 대표 지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이 부분이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그 지필진이 공개가 안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믿지 못하겠죠. 도대체 누가 쓴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 자꾸 그 원인을 찾게 되면 끝도 한도 없이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고, 그다음에 국정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역사 교과서 8종류가 있는데, 역사 교과서를 앞으로 어떤 발행 체제로 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교육부가 그 행정고시를 통해서 지금 국정화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양진영으로 이념 논쟁이 가다 보니 실제로 역사학자나 교수들, 그다음에 이런 그 지필진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게 그나마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나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누가 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개를 요청하는 이런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뭐 지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일부의 아닐 거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맞고, 네.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남과 북이 분단된 사실에서 뭐 국정화라는 것은 74년도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생겼기 때문에 국정화라는 말이 나쁜 거지만, 그것이 96년도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국정화라는 것보다도 우리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역사 교과서라는 그 원칙적인 사실 역사적인 팩트를 단일화해서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고, 물론 교수의 학습과 지도권이 있습니다. 수업권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야당에서도 전형적으로 협조할 필요는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의 교학사 문제처럼 뭐 집단 이즘의 스타일로 가서 교학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그래도 제도화되고 많이 성장해 왔는데, 이런 면에서는 이것을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다양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공청회도 거치면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가는 것이 한 말씀만 드리면 자꾸 남과 북의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체제 대결에서는 이미 우월성이 끝났을 상황이, 우리가 북한의 경제력이 40배에 달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남과 북의 대결 구도에서 남한이 북한한테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는 적을 너무 확대시켜서 그걸 이념화하고, 그걸 핑계로 마치 이유 삼아서 국정화의 그 뭐랄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남과 북을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너무 이제 뭐 우리랑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이미 북한은 핵 강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비대칭 전력에 앞서 있다는 것은 경제력이 떨어져도 체제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북한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육자회담을 해도 북한 핵을 설득할 수 없는데, 그러면 북한이 핵을 우위로 가지고서 대남 적화 노선이라든가 선전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위험성은 있다는 거죠. 일단 무슨 얘기냐면 흑백 논리로만 접근을 하면, 그다음 국정을 하지 않으면 전부 반대하는 세력은 마치 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몰아서는요, 우리 사회가 정말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막힌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오늘 할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김만복 전 국정원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 좀 뭐라고 될까요? 그
기행을 일삼는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단순한 어떤 트러블 메이커로 봐야 되는 건지 온오프라인 상에서 참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지난 8월에 이제 팩스 입당을 새누리당 측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 측은 장밋빛 해석을 내놓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야당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아니 일단 그 한 나라의 그 정보 수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원장 출신 아닙니까? 어느 정권에서 했든 간에 일단은 이런 그 고위직 정보 수장을 하신 분은 국회의원 특히 이제 정치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정치를 하더라도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마치 무슨 도둑 입당하듯이 8월 달에는 입당을 해놓고 10월 28일 재보선 전에 새정치연합의 후보들한테 와서는 또 지원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미 또 당비를 한 2달치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당비를 냈고 입당이 확인됐다면 10월 달에 와서 재보선에 새정치연합의 후보를 지원한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해당 행위하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분은 이미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참 어찌 보면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래도 대한민국 국정원이 어떤 곳입니까? 공채 출신입니다. 공채 출신으로 내부 승진에서 첫 국정원장이 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도대체 뭐라고 그런 어떤 기행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지금 뭐 어떤 해명이라든가 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조사 들어간 후에 지금 이게 해당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제명 조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납득할 수가 없다는 쪽이고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개인이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과거에 있었던 유력 정치인들도 한나라당에서 과거에 넘어와서 대선 출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도 6번 정당을 만들었다가 또 뭐 다시 옮겼다가 하는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런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정당이 보수당 계열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 보수정당 계열입니다. 사실은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역 패권구도 정당 성향이 상당히 강한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당의 선택은 지역구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지만 지금 이 김만복 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정원장을 했다는 사람이 출마라든가 정당 생활을 한다는 것도 저는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봐서는 김만복 원장이 정치적인 욕심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분이 이것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김만복스럽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김만복스럽다고 그것은 이제 뭐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니까 우리가 뭐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 본인의 앞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지켜보고 국민들이 심판할 사안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것을 해당이나 볼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새누리당이 앞으로 당내 여론을 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여당 신분으로 또 이적을 하고 나서 12.8 재보선에서는 또 야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주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새누리당이 당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예를 들어서 뭐 환영한다든지 뭐 새누리당 희망이 있기 때문에 왔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새누리당 입당이 새누리당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국민들에게 별로 점수를 못 따는 이런 그 신분의 사람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게 새누리당수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 의견에 차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선택을 했으니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것을 이제 공천 신청 어디인가 혹시 하게 되면 이제 공천을 탈락시키겠죠. 그러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뭐 잃을 것이 만약 제명 조치 시킨다고 하면 이제 새누리당에서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입당했으니까 입당을 받아줬고 어떤 이분이 그 과거의 행적으로
제명할 수 있는 사안이 되면 제명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새누리당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3개월 전에 입당을 했는데 김만복 전 원장이 비밀로 좀 해달라, 비공개 입당으로 해달라 이런 뭐 요청이 있었으면 모르지만은 굉장히 그 어찌 보면 그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입당을 한 건데 3개월간 새누리당은 다 과연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는 새누리당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국민들에게 밝히고 이렇게 했다면 그 김만복 국정원장이 12.8 재보선에 그 새정치연합을 가서 유세하는 이런 일은 없었겠죠, 사실은. 일단 뭐 새누리당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그 복지부가 또 부딪혔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이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 청년 수당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 측은 일단 정부 해결 사안이 아니라고 했고 복지부는 신설 복지제도니까 우리랑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 뭐 이에 대해서 뭐 그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장 교수님. 뭐 3천 명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30만 명한테 준다면 저는 이해가 가겠지만 30만 명 아주 소수한테 이것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복지 포퓰리즘에 지금 쌓여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뭐 여야에서 330조 아닙니까? 그런 실제로 집행하는 건 110조밖에 안 되는 이런 시점에서 돈을 학생들한테 주는 건 좋은데 오히려 이것 자체가 3천 명한테 준다는 것도 위화감을 있을 상당히 많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선거를 앞두고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이 하여튼 뭐 이 50만 원 준다는 거 포함해서 좀 급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그 얘기들이 많이 논란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서울시장 처음 취임할 때 어떤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박원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소프트 행정을 했다. 그다음에 시민과 가까이 갔다. 뭐 꼭 크게 그 건설이나 이런 특정 지은 그 정책이 아니어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지 않을 그런 박원순 시장의 임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메르스 때도 복지부와 서울시 충돌이 불가피했었는데 이런 갈등이 또 벌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좀 정치적 논쟁까지 좀 비화되는 거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